그날 VIP 모임에서 변호사 며느리의 뺨을 때린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고작 변호사 나부랭이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설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판검사 가족만 있는 거 안 보이나? 하고 말이죠. 1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는 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는 그 소리와 함께 순간 정적에 휩싸였죠.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고 남았습니다. 32살 변호사 서유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뺨이 아니라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진 순간이었으니까요. 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시어머니 장혜숙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거나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죠. 법정에서는 당당했던 여자가 단 한 번의 폭력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봄이었어요. 서울 도심 한복판 5층짜리 고급 호텔 라운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재계 인사, 법조인, 고위 공무원 출신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표면적으로는 친목 모임이었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 권력을 과시하고 서열을 확인하는 무대였어요. 이 모임을 주최한 사람은 장혜숙, 65살 한때 재벌가 며느리로 살다가 지금은 남편의 인맥을 등에 업고 사교계를 주름잡는 여자였습니다. 그녀에게 이런 모임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여전히 영향력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무대였죠. 장혜숙은 손님들을 맞으며 능숙하게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판사님, 요즘 법원 분위기는 어떠세요? 사장님, 이번 프로젝트 소식 들었어요. 대화는 자연스러웠지만 속내는 달랐죠. 서로의 위치를 가늠하고 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흘렀을 때였어요. 장혜숙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우리 며느리도 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쪽으로 향했죠.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서윤에게로. 32살, 단정한 정장 차림의 얼굴엔 화장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변호사시라던데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장혜숙은 짧게 웃었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말투에는 은근한 비하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지 않았죠.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요? 요즘은 변호사도 흔하던데. 맞아요. 시험만 붙으면 되니까? 집안이 받쳐줘야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반박하면 건방지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장혜숙은 그 침묵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되게 조용하죠? 법정에서는 말 잘한다던데 여기서는 별로네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장혜숙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윤 앞으로 걸어왔죠.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눈치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장혜숙은 서윤 바로 앞에 섰어요. 고작 변호사 나부랭이 주제에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 행세를 해.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딱! 뺨을 때리는 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렸습니다. 서윤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명함 몇 장이 흩어졌어요. 하얀 바탕 위에 검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변호사 서윤. 그 명함을 아무도 줍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죠. 누군가는 낮게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서윤은 뺨을 감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운 감각이 얼굴 전체로 퍼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올 수가 없었죠.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순간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장혜숙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그렇죠. 가르쳐 줘야죠. 요즘 애들은 정말 모르더라고요. 대화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서유는 천천히 명함을 주었습니다. 떨어진 서류 가방도 집어들었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인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건 가슴속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법정에서는 당당하게 변론했던 사람, 의뢰인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정의를 외쳤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자신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서유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오른쪽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어오르기 시작한 피부가 붉게 물들어 있었죠. 서유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손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이대로는 안 돼. 서유는 서류가 베이오 트롱테이, 화장실을 나와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발걸음은 단호했지만 가슴속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행선지를 말했습니다. 서초동 검찰청으로 가주세요. 남편 강민준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검사였어요. 법을 다루는 사람, 정의를 말하는 사람. 적어도 오늘만큼은 그가 자신의 편이 되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서유는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지나가는 거리 건물들은 흐릿하게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부은 뺨 때문인지 아니면 참고 있던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익숙한 검찰청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결혼 전엔 이곳에서 민준을 자주 만났었는데 오늘 걸어 들어가는 발걸음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민준의 사무실 문 앞에 서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문을 두드리려던 손을 몇 번이고 내렸다 들었다 했죠. 결국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서윤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그의 목소리에는 놀람보다는 당황이 스멀스멀 섞여 있었죠. 서윤은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때렸어요.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예상과 사뭇 달랐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앉아봐. 서유는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민준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덮어두며 무미건조한 어조로 말을 이었죠.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내가 오늘 모임에서 무례하게 굴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분위기를 망쳤다고. 서유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되물었어요. 제가 무례하게 굴었다고요? 저 맞았어요. 민준 씨, 사람들 앞에서 뺨을. 목소리가 점점 떨리고 올라갔지만 민준은 눈을 잠시 감았다 뜨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알아. 그건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야? 하지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유는 그 하지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했죠. 하지만 뭐가 더 있다는 거죠. 민준은 서윤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는 듯 책상 위 서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두 문제 삼으면 안 돼. 단호하고도 냉정한 어조였습니다. 서윤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소리였죠.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요? 제 뺨이 이렇게 부었는데, 명함이 바닥에 흩어졌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조롱당했는데. 민준은 짜증이 난 듯 손을 들어 서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했어요. 조용히 해. 여기 검찰청이야. 크게 만들면 우리 집안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나한테도 그렇고. 그는 자신의 서류 더미를 가리키며
변명처럼 설명을 이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사건을 맡고 있어. 다음 달에 인사 발표도 있고. 그런데 신경 써야 할 때야. 조용히 넘어가는 게 현명한 일이야. 서유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동정이나 분노 대신 난처함과 귀찮음만 가득했죠.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참고 넘어가면 모든 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민준 씨, 지금 제 얼굴을 보세요. 보이지 않아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시선을 돌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서유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위로할 생각도 누구에게라도 따질 생각도 전혀 없다는 것을. 그는 그저 이 불편한 사고를 조용히 빨리 정리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먼저 전화했죠? 제 얘기를 듣기도 전에 이민주는 미동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어. 그럼 당신은 어머니 말만 믿는 거예요? 제 말은 믿지도 않는 거고 믿어. 하지만 뭐요? 민주는 입을 다문 채 더 이상의 설명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하지만 뒤에는 하지만 내가 조용히 있어야 우리 모두 편하다는 말이 숨어 있을 뿐이었죠. 서유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어요. 알겠어요. 서유나, 잠깐만. 민준이 붙잡으려 했지만 서유는 돌아보지도 않고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복도에서는 몇몇 검찰 직원들이 지나다녔고 그중 일부는 서윤의 부은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죠.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군거릴 뿐이었어요. 서윤은 허둥지둥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스치며 부은 뺨을 따끔거리게 했지만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이 가슴 한가운데를 후려쳤습니다. 나는 대체 이 사람에게 뭘 바랐던 거지? 결혼한 지 3년. 그동안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위치를 똑바로 보았죠. 사랑받는 아내도 지켜야 할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관리해야 할 대상,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처리해야 하는 리스크였을 뿐이었어요. 길거리에 서니 갈 곳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고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기도 벅찼죠. 그때 오랫동안 가지 않았던 한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등지고 나왔던 하지만 지금 그곳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보이는 그곳. 서유는 다시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엔 확고했습니다. 기사님, 서초동 XX번지로 가주세요.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젠 끝이야. 더 이상은 안 돼. 그리고 그 결정의 끝에는 5년 만에 다시 찾게 될 친정집 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조용히 달려 한적한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담장과 기와 지붕이 보이는 집. 서유는 5년 만에 이 문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던 기억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 집안은 안 된다. 하지만 그때의 서유는 들으려 하지 않았죠.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우겼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와의 연락은 뚝 끊겼고 명절에도 생일에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죠. 스스로 선택한 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택의 대가를 온몸으로 치르고 난 뒤 다시 이 문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서유는 마음을 가다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60 가까워 보이는 집사 할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가씨. 집사 할아버지는 서윤을 한눈에 알아보았고 이내 그녀의 얼굴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손자국과 부어오른 뺨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더 넓게 열며 따뜻하고도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죠. 들어오시죠. 집안은 예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정갈하게 닦인 현관, 나무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가 가득한 복도. 서유는 이곳에서 자랐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곳이었죠. 서재에 계십니다. 집사 할아버지가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서유는 익숙한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마치 어린 시절 아버지가 공부하실 때 그랬던 것처럼. 서재 문 앞에 도착해 그녀는 다시 한번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문득 방금 전 남편 사무실 앞에서도 똑같이 망설였던 자신이 떠올랐지만 이번 감정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기대와 두려움이라면 지금은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간절한 위로가 섞여 있었죠. 그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낮고 침착한,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유는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책으로 가득 찬 서재 안, 창가에 놓인 큰 책상에 한 남자가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68살의 서진석. 머리에는 백발이 더 많아졌지만 등은 여전히 꼿꼿했고 책을 읽는 자세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딸이 들어서자 그는 책에서 시선을 떼어 고개를 들었고 순간 그의 모든 동작이 멈췄습니다. 딸의 얼굴. 그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손자국과 울퉁불퉁하게 부어오른 뺨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지고 입가에 굳은 선이 살짝 경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치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잠시 딸의 상처를 응시하며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고요한 시간이 흘렀죠. 서유는 입을 열려다가도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핑 돌 것 같았어요. 무슨 변명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앉아라. 서유는 조용히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더니 돌아서서 찻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물 마실래? 괜찮아요. 마셔라. 아버지의 말투에는 논의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진석은 컵에 물을 따라 서윤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마셔라. 서윤은 컵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넘칠 뻔했지만 애써 참았죠. 미지근한 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조금은 정신이 들 것 같았습니다. 서진석은 다시 책상 뒤 자리에 앉아 딸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무거운 침묵 같은 것이 깔려 있었어요. 누가 그랬느냐? 서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아버지는 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시댁이냐? 이번엔 서윤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 한 방울이 바지 무릎 위로 떨어지는 게 느껴졌지만 소리를 내어 울지 않았어요. 서진석은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많은 감정이 스쳤지만 결국 차분함으로 가라앉았죠.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를 내지도 꾸짖지도 어떻게 된 일이냐고 캐물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은 쉬어라에 서유는 얼굴을 들어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아무것도 묻지 않느냐고, 왜 화내지 않느냐고,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가슴을 가득 메우고 있던 굳은 얼음 같은 감정이 아버지의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살짝 녹기 시작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집사 할아버지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객실 준비해줘. 예, 알겠습니다. 집사 할아버지가 서둘러 움직이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유는 서재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이 집은 여전히 그녀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지만 그저 조용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의 이 고요함은 그녀를 감싸 안는 듯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아버지와 단둘이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복잡한 대화는 없었어요. 서진석은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그녀 앞으로 조금씩 옮겨놓으며 더 먹어라 라고만 말했죠. 식사 후 서윤이 먼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먼저 들어가거라. 객실로 돌아온 서윤은 침대에 앉아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뺨의 붓기는 약간 가라앉았지만 손자국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 공포와 분노보다는 지친 무기력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다는 것만으로 서유는 마음속으로 무너지지 않기로 한 버팀목을 하나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서재에서는 서진석이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은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았죠. 딸의 상처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5년 전 그가 결혼을 반대했을 때 이미 예견했던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상처를 눈으로 보니 이론과 실전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펼치자 그 안에는 몇 개의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서진석은 그 수첩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그의 얼굴에는 결단과 동시에 섬세한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천천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딸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그는 불을 끄고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빛만큼 맑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이 고요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이미 살랑살랑 불기 시작했으니까요. 4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봄은 본격적으로 깊어져 가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이 머물고 있는 듯했어요. 그녀는 친정집에 머무르며 하루하루를 책을 읽거나 정원을 거닐며 보냈습니다. 아버지 서진석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이면 꼭 돌아왔죠. 두 부녀는 여전히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흐르는 무언의 지지와 이해는 서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세계는 이미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서초구 검찰청. 강민준의 사무실, 민준은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인사과장이 그를 불렀던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강 검사, 다음 주 인사 발표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류되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내부 점검을 한다고 하더군요. 한 달 정도는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아요. 민주는 멍해졌습니다. 내부 점검.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의 실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승진은 기정사실인 줄 알았는데 무슨 점검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을까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은 더 이상의 설명을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민주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턱 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형님, 저 민준인데요. 오늘 저녁 한 잔, 민준이, 미안한데 오늘은 좀 바빠서. 다음에 연락할게. 뚝 선배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리 어색하게 굳어 있었고 통화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끊겼습니다. 오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주 소통하던 판사에게 보낸 메시지는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기 검사에게 주말 약속을 잡으려 전화를 했을 때는 야, 주말에 한잔할까? 미안,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다음에 보자. 통화는 30초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김인주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부장검사는 예전처럼 어깨를 토닥이며 안부를 묻는 대신 눈길만 살짝 마주치고는 무표정하게 지나쳐 버렸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피하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선을 그으며 같은 날 저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장혜숙은 평소 친분이 있던 재벌 부인과의 약속을 위해 단정히 차려입고 왔습니다. 한 달 전에 잡은 중요한 약속이었죠. 그런데 오후 상대방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숙 씨,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큰일인가? 아니, 그냥 좀 처리해야 할 게 생겨서. 다음에 꼭 만나자. 그래, 장혜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약속을 함부로 취소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뭐가 문제지?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다른 지인,
한 사업가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다음 주 우리 모임 오시는 거 맞죠? 아, 혜숙 씨, 그게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모임은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쁘다니. 무슨 일이야? 그냥 좀 그런 일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이번에도 통화는 갑작스럽게 끊겼습니다. 장혜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이틀 후. 그녀의 확신은 확실한 증거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 미팅이 취소 통보를 받았고 계약서 검토는 변호사 측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VIP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던 호텔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장혜숙 여사님, 다음 달 예약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라운지에 수리 일정이 겹쳐서 사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른 홀은요. 소회의실이라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모든 예약 가능 공간이 꽉 차 있는 상태라요. 장혜숙은 전화를 끊고 허탈하게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리 일정. 한 달 전까지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간이 예약으로 꽉 찼다니 그럴 리가 없었죠. 이 호텔의 VIP 공간을 평일 오후에 모두 예약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명품 드레스, 정성스러운 화장, 빛나는 액세서리. 모두 그대로였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태도가, 반응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녀를 둘러싼 공기가 따뜻한 호의에서 차가운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장혜숙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회사에서 이상한 일 없어?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다 똑같아. 남편은 신문 뒤에서 단호하게 부정했지만 장혜숙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사회적 레이더는 결코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한편 강민준의 불안은 고립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핸드폰 연락처를 쓸쓸히 훑어보았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전화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외면하고 있었으니까요. 대체 왜?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무런 설명도 경고도 없이 그저 서서히 그리고 철저하게 그가 속한 네트워크에서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화려한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지만 그 빛들이 이전처럼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계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이 생긴 것만 같았죠. 장혜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쉴 새 없이 울리던 전화기가 고요했고 스케줄러는 빈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고요함은 권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가장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나 답은 이미 그들이 무시해왔던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질 때까지 그들은 이 불안한 어둠 속을 더 헤매야만 했죠. 이 조용하지만 확실한 격리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강민주는 여전히 사무실에서 고립감에 빠져 있었고 장혜숙의 전화기는 죽은 듯 조용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장혜숙은 평소 자주 다니던 미용실에 갔습니다. 예약 없이 찾아갔지만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는지 바로 자리가 나왔죠. 손님, 오늘은 한가하네요. 디자이너가 말했지만 장혜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머리를 손질하는 동안 옆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두 부인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나이는 장혜숙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저번에 말했던 그 모임. 어떻게 됐어? 응, 취소됐대. 주최자가 바뀐다나 뭐라나. 주최자가 누구였는데? 장혜숙 씨 아니었어. 장혜숙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죠. 맞아. 그 사람. 근데 이번엔 안 한대 돼? 무슨 일이라도 있어?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그 며느리 있잖아. 변호사라는 한동안 뜸을 들이더니 한 여인이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성이 서씨래. 서씨. 그게 왜, 혹시?
검찰총장 서진석 알아. 순간 장혜숙의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꽁꽁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 사람. TV에 나오는 검찰의 큰 손. 응, 바로 그 사람. 근데 그 며느리가 그 사람 딸이래. 진짜? 그게 확실해. 응, 확실한 정보야. 근데 장혜숙 씨가 그걸 몰랐나 봐요. 어머. 그럼 지금 난리가 난 거구나. 두 여인의 대화는 이어졌지만 장혜숙의 귀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시끄러웠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서진석 검찰총장. 그의 딸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갑자기 피했는지, 왜 계약이 밀리고 약속이 취소되는지, 왜 그 호텔도 그녀를 거절했는지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뺨까지 때린 그 여자가 한국 법조계 최고 권력자의 외동딸이었던 것입니다. 식은 땀이 등과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디자이너가 느낀 것인지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창백해지셨는데요. 네, 괜찮아요. 그녀는 간신히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미용을 마치자마자 장혜숙은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도 가슴의 두근거림은 가라앉지 않았죠. 그동안의 오만과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내가 검찰총장의 딸을 때렸다고 생각만 해도 어지러웠습니다. 같은 시각 검찰청 복도 강민주는 어둡게 가라앉은 기분으로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두 동기 검사가 서서 수군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민준이 다가가자 그들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민준이 지나칠 때쯤 아주 작지만 분명히 들릴 만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윤 씨 친정이. 민준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온 신경을 귀에 집중시켰습니다. 검찰총장 딸이라며. 응, 그거 확실한 거야? 확실하지. 내가 확인했어. 미쳤다. 그럼 강민주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인주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물을 틀어 얼굴에 세차게 뿌렸지만 가슴속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해진 얼굴에 두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서윤이. 검찰총장 딸, 결혼할 때 처음 만났던 서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윤이에요. 변호사입니다. 그녀는 항상 간결하게 소개했고 친정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았죠. 부모님과는 좀 멀게 지내요. 민주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아마 평범한 집안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그의 관심사는 그녀의 집안이 아니라 그녀 자신과 그가 속한 자신의 집안의 반응이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니 서윤이 말을 아낀 게 아니라 민준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출신과 경력을 내세우며 아내의 배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민준이 화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이제 그 시선의 의미를 알았어요. 동정이나 걱정이 아니라 거리 두기였습니다. 그를 위험 인물로 보는 선을 긋는 시선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온 민주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어딘가에 서윤이 있을 텐데 그는 핸드폰을 꺼내 서윤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려고 손가락이 살짝 멈추었지만 결국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해. 몰랐어. 모두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죠. 그날 밤 장혜숙의 집.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장혜숙은 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당신 앉아봐.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그렇게 난리야. 장혜숙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아버지? 갑자기 왜? 별일 아니길 바라는데 검찰총장이야. 서진석이라고. 남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뭐라고? 서윤이 친정아버지가 검찰총장이라고. 응, 맞아. 여기저기서 다 그 얘기를 하고 다녀. 이제야 알겠어? 왜 사람들이 우리를 피하는지,
왜 일이 다 엉망이 되는지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비비며 낮은 목소로 중얼거렸습니다. 큰일 났다. 이건 정말 큰일 났어. 장혜숙도 허탈하게 말했어요. 내가 그 사람 딸을 때렸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 두 사람은 그날 밤 단 한숨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닥쳐올 파장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한편 친정집 마루에 선 서유는 저녁 식사 후 아버지와 함께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묻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하신 건 아니죠.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가 평소보다 더 편안해 보이는 모습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서진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댁에서 연락은 없어요. 일주일째 아무 연락도 없고요. 서윤이 대답하자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 이상의 말은 없었지만 서윤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조용한 변화 뒤에는 아버지의 조용하지만 확고한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서진석이 문득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별 보이느냐? 아무리 어두워도 진짜 빛은 가리워지지 않는 법이란다. 그건 단순한 자연 관찰이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워요. 서윤이 솔직하게 털어놓자 아버지는 딸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두려운 것은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뿐이란다. 내가 서면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그 말을 들은 서윤은 비로소 마음속에 확신이 서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자신감의 조각들이 하나둘 모여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 자리에서 당당하게 맞설 거야.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은 새벽이 오기 직전이라는 것을 서윤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은 그녀가 선택할 다음 행보에 따라 결정될 것이었죠. 두 사람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불안이 그들을 잠식해 들어왔고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한 곳뿐이라는 것을 알았죠. 오전 10시 서초동의 한 주택가. 검은색 승용차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먼저 내린 건 장혜숙이었고 그 뒤를 강민준이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높은 담장과 위험 있는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장혜숙의 손끝은 차가웠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작은 딩동 소리가 정막을 깨는 것만 같았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집사 할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구십니까? 장혜숙입니다. 서윤 씨의 시어머니입니다. 집사 할아버지는 두 사람을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공손함 대신 냉랭하고 굳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문이 다시 닫혔고 두 사람은 쓸쓸하게 문 앞에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5분이 지났을까요? 마치 5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집사의 목소리는 공기를 얼게 만들 만큼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긴 복도를 걸으면서 장혜숙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갈하고 단정했지만 그 안에는 움직임도 목소리도 없는 묵직한 고요가 가득했어요. 권위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힘에서 나오는 고요함이었습니다. 거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었죠.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거실 창가에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그 호텔 라운지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시의 수치와 당혹감은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 선 것은 침착하고 단호한 어떤 힘으로도 꺾을 수 없을 것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장혜숙은 입을 열려다가 말을 삼켰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죠. 예전 같으면 당연히 먼저 말을 걸었을 텐데 지금 이 공간에서는 그들이 먼저 말을 걸 권한이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그 평탄함 속에 강철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장혜숙은 소파 쪽으로 움직였지만 앉지 못했습니다.
민준도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서 있었어요.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거실에는 큰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 똑딱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침묵을 더욱 압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장혜숙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어요. 서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더 큰 압박이었습니다. 민준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서윤아, 우리가 서윤이 손을 들어 말을 멈추라는 신호를 했습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하세요. 장혜숙은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한 달 전 자신의 모습이, 그날의 오만함과 잔인함이 고스란히 비치는 것만 같았죠. 그녀는 시선을 떨군 채 천천히 무겁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65살. 평생 똑부러지고 거만하기만 했던 그 여자가 자신의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의 차가움이 무릎을 통해 전해졌지만 그건 마음의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검사라는 직함, 남편이라는 신분, 모든 것이 이 순간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들의 모습을 위해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었죠. 그저 그들이 내는 불안한 숨소리와 시계 소리만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장혜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고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날은 내가 잘못했다. 이 짧은 고백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를 끄집어내기까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웠을 겁니다. 서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남편으로서, 사람으로서 실패했어. 서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녀의 침묵은 사죄를 받아들이는 것도, 거부하는 것도 아닌 일종의 심판 그 자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장혜숙의 무릎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지 못했던 몸이었죠.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히 일어날 수 없었어요. 서윤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석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거실 문 앞을 천천히 지나갔을 뿐 안으로 들어오거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쳤죠. 하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거실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지고 압박감이 더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딸의 뒤에 서 있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장혜숙의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더 낮추었어요. 오랜 침묵 끝에 서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평탄했습니다. 장혜숙과 민주는 마치 사면령을 받은 죄수처럼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뻣뻣하고 아팠지만 그 고통보다는 서윤의 다음 말이 더 궁금하고 두려웠습니다. 서윤은 창가로 돌아서서 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은 채로요. 제가 맞았던 날 기억하세요. 장혜숙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기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예, 그날. 서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냥 변호사였어요. 그녀는 이제서야 창밖에서 시선을 돌려 두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투명했어요. 직업이 뭐든, 집안이 어디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 기본적인 걸 그날 당신들은 무시했죠. 장혜숙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윤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검찰총장 딸이어서 지금 이렇게 사과하러 오신 건가요? 질문이 공기처럼 날카롭게 휘둘러졌습니다. 아니면 서윤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곧 단호해졌습니다. 제가 그냥 사람으로서 그날 당한 모욕과 폭력 때문에 사과하러 오신 건가요? 장혜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진짜 답을 알았으니까요. 만약 서윤이 정말로 그냥 변호사였더라면, 만약 그녀의 친정이 평범했더라면 자신은 결코 이 집에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무릎 꿇지도 이렇게 진심 어린 듯한 눈물도 흘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체면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 진정한 반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이 부끄러워서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유는 그들의 침묵을 보고 눈에 슬픔과 냉소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녀는 이미 답을 얻은 것이었죠.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서윤이 돌아섰습니다. 더 할 말씀 있으세요? 장혜숙은 고개를 저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민준도 아무 말 못했어요. 두 사람은 허탈한 채로 거실을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집사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었고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승용차에 올라타자 장혜숙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높은 담장과 그 안의 집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권력과 존엄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하찮은 것을 가지고 우쭐대며 살아왔는지를.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준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남편, 정의를 말하는 검사. 그 모든 타이틀이 이제는 그를 조롱하는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젠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민준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장혜숙은 창밖을 응시한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도 답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무너져 내린 자존심의 잔해만이 가슴속을 핥히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거실에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서유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하게 요동쳤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서진석이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딸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죠. 다녀갔나? 네, 뭐라고 하던가. 사과했어요. 서진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받아줬나? 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 서진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어주었고 그 따뜻함이 서윤에게는 모든 격려보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뒤에 아버지가 있고 앞으로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으니까요. 첫 번째 전투는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용서의 전쟁,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일에 대한 가장 긴 여정이. 사흘 후 전화가 왔습니다. 장혜숙이었어요. 목소리는 한층 더 조심스럽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서윤.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서윤은 잠시 침묵했지만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오세요. 토요일 오후. 장혜숙과 강민주는 다시 그 주택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옷차림 대신 수수한 평복을 입고 왔고 표정도 한결 겸손해 보였습니다. 집사 할아버지의 안내로 그들은 이번에는 거실이 아닌 안채 마루로 이끌렸습니다. 마루에는 작은 탁자와 함께 서윤이 앉아 있었고 따뜻한 볕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루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윤과의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앉을 자리가 주어졌죠. 서윤이 은은한 차 향기가 나는 찻잔을 각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장혜숙은 두 손으로 공손히 찻잔을 받았고 민준도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잠시 세 사람은 차를 마시는 소리와 마당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장혜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닌 진지함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일은 평생 후회할 거야. 변명하지 않을게. 내 말이 맞아? 나는 내가 누구의 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저 너를 나보다 아래로 봤던 거지? 그게 내 가장 큰 잘못이었어. 민준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검사라는 직함에 우리 집안의 체면에 너무 매여 있었어.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걸 잊었지. 내가 힘들 때 지켜주지 못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 달 전과는 다른 진심으로 반성하는 빛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말씀, 진심이세요? 진심이야. 장혜숙이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생각하듯 마당의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을 내린 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두 사람이 집중해서 서윤을 바라보는 동안 서윤은 자신의 배에 손을 가볍게 얹었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마루를 덮쳤습니다. 장혜숙의 눈이 동그래졌고 민주는 숨을 멈춘 채 서윤의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 정말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장혜숙의 입술이 실룩거렸지만 참고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보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민준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우리 가족이 될 아이를 위해 서윤은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만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저나 아이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한다면 그날로 끝입니다. 영원히요. 장혜숙은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지만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윤을 똑바로 보며 한마디 한마디를 짚어가듯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그 한 번의 기회.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을게. 약속한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민준도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서윤의 눈빛에 다시 앉았지만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도 약속해. 이번엔 정말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제대로 지킬 거야. 내 편이 될 거야. 서윤은 두 사람의 눈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두려움보다는 결심이, 체면보다는 진짜 반성이 보였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살짝 몸을 돌려 배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와 아버지를 볼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제가 빼앗을 순 없겠죠. 장혜숙은 그 말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할머니. 그 호칭이 이제는 기쁨보다 무게와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서윤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번의 다음에는 퇴짜가 아닌 가능성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집을 나서며 장혜숙이 마지막으로 돌아봤을 때 서윤은 마루에 서서 배를 살며시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와 그 안의 작은 생명을 따뜻하게 감싸는 모습이 장혜숙의 가슴을 찌르는 듯했어요. 저 아이의 엄마를 때렸구나. 내 손주를 품은 차에 타자 장혜숙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민준, 이번엔 정말 우리 달라져야 한다. 진짜로 알아요, 어머니. 저도 알아요. 서윤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뱃속에서 살며시 움직임이 느껴졌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도 잘해봐야겠다. 그때 서진석이 마루로 나와 딸 옆에 앉았습니다. 결정했나? 내 후회하지 않겠나? 서윤은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요. 서진석은 드물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윤의 배에 고정되어 있었죠.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아버지가 아이 이름 지어주실 거죠. 당연하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좋은 이름을 지어주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조용한 존재감이 주는 든든함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나를 지키고 내 아이를 지키는 진짜 나의 인생의 시작. 계절은 다시 흘러 세상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장혜숙은 화려한 모임을 주최하던 과거의 자신을 스스로 접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책을 읽거나 정원의 꽃을 돌보는 시간이 늘어났죠. 처음엔 어색하고 답답했지만 점점 그 속에서 평안함을 발견해 가고 있었습니다. 김인주는 퇴근하면 집으로 곧장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서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저녁 메뉴를 물어보고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검사라는 직함보다 남편과 곧 아버지가 될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깨달아가는 중이었죠. 서윤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독립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법률 사무소를 열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윤 아래 작은 글씨로 사람 위에 직업은 없습니다. 개업식 날 아버지 서진석이 왔고 민준과 장혜숙도 함께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서진석은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잘하게 될 거다. 첫 의뢰인은 권력에 눌려 소리 내지 못하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여인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을 보며 서윤은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예전의 나구나. 이제 그녀는 단단해졌습니다. 뒤에는 아버지가, 뱃속에는 아이가, 그리고 앞으로는 스스로 걸어갈 길이 있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힘은 타인을 짓밟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는 것을 서윤은 몸소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단단해진 여자, 그리고 그녀가 지키려는 새로운 생명과의 이야기가